2014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거의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4주 만에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그 반도를 신성한 땅,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부의 최대 전리품이자 러시아의 제국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 전리품은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상으로 침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간단하고 막기 어려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리를 끊고 페리선을 침몰시키고 도로를 막고 연료를 끊으며 반도를 둘러싼 바다와 하늘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단순해서 더 잔인합니다. 크림반도는 대규모 탱크 공격으로 함락되지 않습니다. 그곳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보급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방어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모음집에서 이 몰락을 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왜 크림반도가 전쟁 전체를 좌우하는지, 그리고 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가 어떻게 그곳에서 쫓겨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숨통조익입니다. 반도를 러시아와 연결하는 세 개의 동맥이 하나씩 끊기면서 세바스토폴 주유소에 휘발유가 부족해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입니다. 전쟁 전체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무기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방공망을 뚫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푸틴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석을, 그 안에 러시아 병사들이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기 전에 얼마나 더 오래 지킬 수 있을까요? 전체 그림부터 시작해 봅시다. (2025년 6월 3일) 오전 4시 44분입니다. 케르치 해협의 깊은 곳에서 우크라이나 요원들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몇 달 동안 해왔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경계가 가장 삼엄한 다리 아래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리는 거의 4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푸틴 본인이 트럭을 운전하며 개통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기폭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1100kg의 TNT가 지지기둥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폭발은 단지 한 부분일 뿐이거든요. 수년 동안 준비되어 온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의 작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에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해군이 거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 중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모든 군대를 가지고도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섬뜩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2년 전으로. 2014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키예프에서 정치적 혼란의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식별 표식이 없는 병력을 크림반도로 보냈습니다. 4주도 채 안 돼요. 크림반도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거의 총 한 발도 쏘지 않고요. 푸틴은 그것이 자신의 정부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크림반도가 신성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이 흑해에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는 맞았습니다. 크림반도는 그냥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흑해 전체를 통제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세바스토폴, 즉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의 주요 해군기지에서 러시아 함대가 출항합니다. 크림반도에서 키이우, 오데사, 니콜라예프에 떨어지는 미사일들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흑해 바다 밑 2014년까지 우크라이나의 영해였던 그곳에는 수천억 달러로 평가되는 천연가스 매장지가 있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그는 단순히 땅 한 조각만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것이었던 흑해 에너지 매장량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크림반도를 지배하는 자가 전쟁의 절반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대규모 침공이 시작됐을 때 크림반도가 모든 것의 근거지가 된 것입니다. 병력, 탄약, 연료, 미사일 모든 것이 그곳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켜보고 연구하고 기다리면서 러시아가 수년이 걸려야 이해할 만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대규모 침공이 시작된 지 몇 달 후에 나타났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세바스토폴 상공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저렴하며 거의 급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군함을, 저기서는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를 개별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세계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작전을 개덫라고 명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제작된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을 흑해 함대 사령부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지휘부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적어도 9명의 러시아 장교가 사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해군의 상징이었던 역사적인 건물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미 2022년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러시아 함대에서 가장 중요한 군함인 모스크바 순양함을 침몰시켰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다른 군함들과 잠수함들이 자국 항구 안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활주로에서 파괴된 비행기들, 지도에서 사라진 방공 시스템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사이 어느 시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783년 포템킨공이 창설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함대 중 하나인 흑해 함대가 도망쳤습니다. 세바스토폴을 버렸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러시아 해군의 본거지였던 기지를 버렸습니다. 러시아는 진짜 자국 영토인 흑해 건너편 노보로시스크로 함정을 철수시켰습니다. 현대 역사상 해군이 없는 나라에 의해 해군이 바다에서 쫓겨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러시아에게 정말로 불안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알게 될 내용은 단순히 한 반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침략당한 한 나라가 침략자보다 훨씬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현대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잠수함도 없이 항공모함도 없고 미국의 군사예산도 없습니다. 오직 머리와 인내 그리고 드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 6월 3일로 돌아갑니다. 새벽 4시 44분입니다. 케르치 해협 위에 있는 다리는 길이가 19km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푸틴에게 그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상징이었습니다. 크림반도가 이제 영원히 러시아의 땅이 되었다는 물리적인 증거였습니다. 2018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직접 카마즈 트럭을 운전하며 다리 개통식을 주도했습니다. 2022년 이후 이 다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보급을 받는 주요 동맥이 된 것입니다. 연료, 탄약, 예비부품, 병력 모든 것이 그 다리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폭탄을 실은 트럭이 도로 일부를 무너뜨렸습니다. 2023년 7월 각각 853kg의 폭약을 실은 해상 드론이 또 다른 교각 아래에서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수리하고 보강하고 방호까지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 소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순찰대를 배치했습니다. 보호망도 설치했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실 말리우크라는 남자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이미 또 다른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작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원들은 완전한 비밀 속에서 수십 번이나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수중 지지 기둥에 직접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기둥마다 폭약마다 들키지 않고 설치했습니다. 총 1100kg의 TNT였습니다. 대형 항공폭탄에 해당하는 양이죠. 하지만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물속에 숨겨져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신호가 오자 6월 3일 그날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기둥들이 손상되었습니다. 구조물이 갈라졌습니다. 이니 2024년에 헌터라는 암호명으로만 알려진 우크라이나 정보국 요원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크림대교는 운명이 정해졌다고. 2025년 6월 3일 그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26년에 일어난 일은 다리가 유일하게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26년 전쟁은 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격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연속적으로 연결된 작전이 되었고 각 목표가 다음 목표를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년 4월 5일 우크라이나 군 정보부는 슬라비아닌이라는 러시아 페리선을 향해 야간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목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슬라비아닌은 케르치에협에서 여전히 운행 중인 마지막 철도 페리였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배가 크림반도의 러시아군에게 연료, 탄약, 중장비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하중이 너무 크거나 손상됐을 때마다 그랬죠. 슬라비아니노가 바다에서 불타자 러시아는 플랜 B를 잃었습니다. 20일 후 4월 26일 세바스토폴. 단 하룻밤 사이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동시에 세 척의 군함을 타격했습니다. 상륙함 야말, 필첸코프, 그리고 이반 쿠르스 정보 수집함입니다. 근처에 있는 벨벡이라는 공군기지에서 그들은 활주로에 있던 수천만 달러짜리 러시아 최정예 전투기를 파괴했습니다. 7첨단 레이더가 무력화되고 해군 훈련센터도 타격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세바스토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 흑해 건너편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즉 흑해 함대가 피신해 있던 러시아 항구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미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해안 발렌틴 피쿨이 침몰했습니다. 두 척의 프리기탐, 즉 대형 러시아 군함이 손상되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이 아무도 본 적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항구 안에서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적에게서 숨으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드론을 피해 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흑해함대는 군사분석가들이 유령함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뿐 더 이상 출항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케르치에협 한가운데에 푸틴의 다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요. 서둘러 수리된 상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파괴된 페리마다, 침몰한 배마다, 공격받은 기지마다 포위망이 더 조여옵니다. 크림반도가 점점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둘러싸인 섬에서는 아무도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규모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벤 호지스라는 남자가 하는 말을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호지스는 미국 육군의 은퇴한 중장입니다. 그는 유럽 주둔 미군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그는 인터뷰, 팟캐스트, 군사회의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크림반도가 이 전쟁의 결정적 요충지다. 호지스에게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지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통제하는 한 우크라이나는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결코 경제를 재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푸틴이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 여부를 좌우하는 한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지스는 2025년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아직 반도에 지상군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전적인 침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크림반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방어가 불가능하게, 보급이 불가능하게, 러시아 군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직접 봤듯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푸틴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크림반도는 그의 정권의 가장 큰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러시아 선전의 근간이었습니다. 크림반도가 무너지면 단순히 반도 하나이 아니라 푸틴이 러시아 국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전체가 무너집니다. 전쟁에 대한 명분이 무너집니다. 러시아가 자국 밖에서 보유한 가장 전략적인 군사기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함께 무너지는 것은 푸틴이 제국을 재건한 인물이라는 신화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진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베게의 항공기용 장갑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부족한 자원을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3월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어느 달보다도 더 많은 병력을 한 달 만에 잃었습니다. 3만 5천 명의 병사가 사망 또는 부상했습니다.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는 모집할 수 있는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병력을 보충하지 못하는 군대는 동시에 2개의 전선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러시아가 이 다리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날짜를 모르고 아무도 정확한 달을 모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블로그에 글을 쓰는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조차도 조용히 뭔가가 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리는 아직 서 있지만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리는 점점 더 자주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네 번째 공격은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 그 공격이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기술로, 올바른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다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무너지면 전쟁 중에는 다시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해협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데는 불가능하죠. 해리도 이미 없어졌어요. 선박들은 숨겨져 있어요. 잠수함들은 자기 항구에서 잠수하고 있어요. 공군기지들은 콘크리트로 방어되고 있어요.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동안 크림반도 안에서는 뭔가 조용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도에서 복무 중인 러시아 군인들은 언제든 세상과 단절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마지막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2014년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거의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4주 만에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영원히 그 반도를 정복했다고 믿었습니다. 제국을 재건했다고, 유럽의 지도를 다시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오판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포위 작전은 현지에서는 이렇게 불립니다. 물류 봉쇄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장 아픈 곳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바스토폴의 주유기에서요. 크림반도를 지탱하는 3개뿐인 동맥이 어떻게 남았는지 보세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의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점령 성과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4년에 그는 거의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푸틴 집권 후 최대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다시 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하는 트로피였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그 트로피가 푸틴에게 가장 큰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방식이 러시아 정부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탱크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공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도저히 막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수단입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연료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세바스토폴,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는 주유소들이 아침부터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차 한 대당 20리터로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20리터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휘발유가 그냥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5월 말에는 러시아가 그 도시에 임명한 주지사 자신이 일반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유소에서 가장 흔한 두 종류의 휘발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10년 넘게 전리품처럼 차지한 땅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연료를 얻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이유가 침공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탱크가 크림반도 경계를 넘은 적도 없고 어떤 병사도 그곳에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반도를 숨막히게 만드는 것은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렵고 훨씬 더 영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침공하지 않고도 크림반도를 되찾을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해하려면 크림반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푸틴이 2014년에 그 반도를 점령했을 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정권의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다시 제국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진짜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크림반도는 모든 것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남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군대, 미사일, 폭격기가 모두 그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수년간 그곳은 난공불락이었지만 모든 요새처럼 약점이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약점도 항상 같았습니다. 그곳은 거의 섬과 같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는 모든 것, 연료, 탄약, 부품, 음식, 이 모든 것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은 3개뿐이었습니다. 3개의 주요 통로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길입니다. 케르치 다리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단순히 구조물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실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리가 멀쩡히 서 있을 때조차 러시아인들은 그 다리를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분석한 위성사진은 의미심장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올해 2, 4월 러시아 군수 화물 열차는 그 다리를 한 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열차 운행은 하루에 승객 열차 몇 대와 일반 화물 열차 한 대로 줄었습니다. 즉, 러시아 자체가 전쟁 장비를 이동시키기 위해 자기네 다리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이미 손상된 구조물이 무너질까봐 그곳으로 중장갑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공격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정복의 상징이던 곳이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2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길은 페리였습니다. 케르치 해협을 건너던 철도 선박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더 이상 다리가 운반하지 못하는 것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 배들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중 가장 큰 배인 슬라비아닌호는 길이가 150m에 달했고 연료와 탄약으로 가득 찬 열차 화차 전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용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페리선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첫 번째는 3월의 아방가르드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6일 새벽에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부는 슬라비아닌을 향해 드론을 보냈고 열화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배가 물 위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 동맥도 끊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막 크림반도로 해상으로 대형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할 방법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주목해보세요. 각 경로가 끊길 때마다 러시아는 남아있는 것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도로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동맥은 육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점령지 전체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러시아의 로스토프라는 도시에서 시작해서 마리우폴, 베르데단스크, 멜리토폴을 거쳐 크림반도까지 이어집니다. 러시아 지도에서는 이 도로에 새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신러시아 노선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 도로는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길고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드론 사정거리 밖에 있던 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탱크, 연료, 병력, 모든 것이 그 길을 통해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크림반도의 공용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도로가 더 이상 사정권 밖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사거리가 짧았습니다. 유명한 FPV, 즉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그 공격 드론들은
전선에서 약 2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100km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전쟁하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중거리와 장거리의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호넷이라고 불리며 인공지능을 사용해 목표물을 찾아내고 약 15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모델인 FP1과 FP2는 200과 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안전했던 도로가 점령된 남부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월 말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몰래 해오던 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러시아의 물류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 1억 1,300만 달러가 최고의 드론팀에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에 따르면 목표는 러시아의 후방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정면에서 군대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숫자는 인상적입니다. 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중거리 공격으로 러시아의 트럭, 창고, 수송대 파괴를 4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러시아인이 직접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이를 죽음의 도로라 부릅니다. 러시아를 응원하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고속도로를 따라 불에 탄 트럭들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것을 8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도로와 비교했습니다. 갓길에는 차량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구간이 더 이상 후방 지역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크라이나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러시아 쪽에서 공황에 빠져서 자기들의 붕괴를 묘사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 보여준 영상과 이 모든 걸 합쳐보세요. 세바스토폴 주유소에 기름이 없습니다. 세 동맥을 동시에 끊으면 크림반도는 공급이 중단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연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군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장갑차도 멈춰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진하려는 매 킬로미터마다 치르는 대가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10월에는 1km당 67명의 병사를 잃었다고 합니다. 4월에는 179명이었습니다. 보급이 없으면 1m마다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에서는 일반 차량조차도 휘발유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주유소의 줄. 보급로 차단은 더 이상 군사 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주유소에서 실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결국 왜 러시아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드론에 대한 잘 알려진 방어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자체도 사용하고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물입니다. 거대한 그물망으로 때로는 나무 기둥에 낚시 그물을 팽팽하게 펼쳐서 도로를 터널처럼 덮고 있습니다. 그 그물들은 드론이 아래에 있는 차량을 마치기 전에 잡아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그물망을 설치한 뒤 러시아 드론이 한 대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잘 먹혀서 우크라이나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이런 그물망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도로를 똑같이 그물망으로 덮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러시아가 얼마나 큰 곤경에 빠졌는지가 드러납니다. 러시아 블로거들은 몇 주째 이런 그물망을 간절히 요청해왔습니다. 그물망, 전자전 장비,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점령지 주지사도 심지어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고령은 민간 트럭 통행만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똑같이 노출된 채로 남겨졌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한 블로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민간과 군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져서 오히려 그들의 임무가 더 쉬워졌다고 불평했습니다. 즉,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즉, 러시아가 더 이상 방어망을 도로까지 옮길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 방어망을 옮길 수 있는 물류 체계 자체가 지금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러시아가 이미 크림반도를 우선순위에서 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답변 모두 푸틴에게 치명적입니다.
하나는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포기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머뭇거리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보급이 줄어들면서 반도에 있는 방공망은 보충 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가장 첨단 방공 시스템인 S300과 S400 배터리를 타격했습니다. 각각은 수백 킬로미터의 하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레보 U 레이더, 벨백 비행장의 판치르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지상에 있던 미그 31 전투기까지 타격했습니다. 독일의 한 분석에 따르면 3월에서 5월 사이에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37대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몇 달 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러시아 흑해함대가 거의 바다로 나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어선이 하나 무너질 때마다 다음 공격을 위한 더 큰 틈이 생깁니다. 수년 동안 접근하는 모든 것을 공격하던 크림반도는 한 우크라이나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로스토프에서 멜리토폴 같은 점령 도시들을 연결하는 해안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경로로 거의 700km에 달하는 새로운 철도를 급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더 안전하게 보호되는 새로운 보급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철도는 완공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포위망은 지금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크림반도는 탱크 공격으로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며 지키는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것이고 결국 유지 비용이 그 가치보다 더 커질 때까지 숨통이 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남부에서 러시아의 모든 공세를 지원하던 그 반도가 이제는 자원을 보내는 대신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리품이 짐이 되었고 기지가 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거의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푸틴은 2014년에 크림반도를 거의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점령했습니다. 빠르고 정밀한 작전이었고 세계는 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그곳을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공도 큰 전투도 없이. 다만 모든 돌아갈 길을 끄는 이들의 느리고 꾸준한 압박만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정복이 얼마나 허약한지 드러났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 전쟁에서 가장 불편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포위망이 조금씩 더 조여오고 있습니다. 연료와 도로를 끊으면 크림반도를 육로와 해로 모두에서 옥죄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크라이나는 전쟁 내내 가장 예상치 못한 무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러시아 방어망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반격하는 드론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영토 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4년 동안 쌓아 올렸습니다. 겹겹이 쌓인 방어망은 오직 하나의 집차, 즉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레이더, 미사일, 전자전, 그리고 결국에는 땅에 흩어져 있는 인간 병사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의 어느 밤, 점령된 크림반도 상공에서 값싼 드론 하나가 이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냈습니다. 드론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한쪽에는 4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군사 강국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촘촘한 드론 방어망을 구축했죠. 반대편에는 보급형 승용차보다도 저렴한 드론이 있는데 1940년대에 뿌리를 둔 로켓을 싣고 있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시절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무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방어망을 뚫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어망에는 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전자전 장비까지 넘쳐나죠. 이 무기가 러시아 방어망을 뚫는 방식을 알면 푸틴이 왜 걱정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12일 오픈소스 분석가들이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퍼뜨렸습니다.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은 이전까지 이런 종류의 공격 드론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냅니다. 그 드론은 날개 아래에서 로켓을 러시아 지상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뒤 계속해서 주 임무를 수행하러 날아갑니다. 그 드론은 이동하며 공격하고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그것이 전쟁에 미칠 영향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유출된 영상들은 러시아 소식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켓의 식별 표시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분석에서는 이것이 구소련제 오래된 로켓일 가능성만 제기했을 뿐 명확한 시각적 확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사령관인 로베르트 브로브디, 코드네임 마자르가 드론에서 발사된 이 로켓 공격 영상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개념은 공개되었지만 아직 한 가지를 더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로켓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로켓이 어디에서 발사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무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오래된 무기입니다. 이것은 S5라는 57mm 비유도 로켓으로 그 기원은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소련의 엔지니어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노획한 독일 로켓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무기로 탄생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정식 배치된 것은 1950년대 중반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바로 제트 전투기에서 발사하여 폭격기 편대를 격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소련 공군의 근접 지원 무기로 바뀌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됐으나 명중률이 낮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발사 후 너무 넓게 퍼져 조종사들은 이 무기가 적을 겁주는 것 외엔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더 큰 현격인 S8 80mm 탄은 1980년대 훨씬 더 강력한 탄두를 장착하고 정식 배치되었습니다. 그 버전 중 하나는 내 손가락 두께의 두꺼운 강철 장갑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오래되고 저렴하며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던 시대의 산물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로켓을 다시 사용했을까요? 그 답은요? 보기보다 덜 낭만적입니다. 제조사의 수석 설계자에 따르면 개조의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남아도는 재고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로켓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죠. 이건 천재적인 번뜩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창고에 쌓여있는 묵혀있던 탄약을 보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걸 써볼 수 없을까? 천재성은 로켓 자체가 아니라 그 로켓이 어디에 실리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이미 이런 로켓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들을 사용해보려고 했었죠. 대규모 침공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로켓들을 동부 지역의 러시아군 진지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유도되지 않은 로켓을 사용하려면 항공기가 목표물에 가까이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가까이 접근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대공 방어 시스템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판치르, 병사가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휴대용 미사일, 포르와 부크 시스템. 다시 말해 무기는 존재했지만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은 가는 길에 격추당했습니다. 로켓은 죽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조종사가 탑승한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값싸고 일회용이며 떨어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드론이었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세요. 앞으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러시아에게 특히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이해하려면 우리가 러시아가 쌓아 올린 계단을 올라가서 각 계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계단은 전자전이었다.
러시아는 현대 역사상 가장 밀집된 전자 교란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 환경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시야를 차단하고 위성 위치 신호를 혼란시키며 조종사가 드론을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무선 신호를 끊고 센서들을 마비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드론들은 비행 도중에 영상 신호를 잃고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거의 수공업식이었습니다. 광섬유 드론입니다. 무선 대신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선이 드론이 날아가는 동안 뒤에서 풀리면서 명령과 영상을 빛의 펄스로 전달합니다. 무선 신호가 없으니 교란시킬 것도 없습니다. 드론은 전자폭풍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통과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력화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사일이었습니다. 판치르 같은 시스템. 러시아가 조공비행 드론을 격추하는데 세계 최고라고 홍보했던 트럭에 탑재된 이동식 플랫폼이었습니다. 문제는 판치르가 더 크고 더 높은 표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작고 저렴하며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드론을 상대로는 판치르는 너무 비싸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스스로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지난해에만 우크라이나는 130개가 넘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대 170개라고 합니다.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집계하는 한 독립단체는 수십 대의 판치르가 파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고 중 약 절반을 제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직접 하기 시작한 일을 주목해보세요. 러시아는 50년 전 소련 시절의 메이더를 창고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P-18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개조한 미사일로 임시방편식 시스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드야르 자신이 말하길 그 레이더 중 하나는 너무 오래된 트럭에 장착되어 있어서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가 명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사일을 제조하다. 판치르를 지금처럼 손실되는 속도로 생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너집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비싼 기술이 실패했을 때 러시아는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로 드론을 막지 못하면 사람을 현장에 보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격추시키는 거죠. 기동 화력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드론이 접근하는 경로를 따라 배치된 소규모 빔들은 기관총뿐만 아니라 대부분 열화상 조준경이 달린 소총과 저격총으로 무장해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입니다. 남자들은 추운 곳에 누워 열을 영상으로 바꿔주는 조준경을 통해 밤하늘을 주시하며 드론 엔진의 뜨거운 점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모든 방어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시적이기 때문에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방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총을 든 남자를 헷갈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것이 러시아에 아직 남아있던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무너지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잘 봐요. 이전의 모든 우크라이나식 개조는 드론이 빠져나가게 했어요. 방섬유 드론은 보이지 않게 지나가요. 신호를 잃은 드론은 그냥 떨어져요. 논리는 항상 방어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로켓이 장착된 드론은 처음으로 이 논리를 뒤집었어요. 그 드론은 사냥꾼을 피하지 않아요. 러시아 팀을 길에서 만나면 그 드론은 지상군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켓을 발사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차이는 엄청나고 아주 단순합니다. 교란된 드론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고 떨어집니다. 무장 드론은 반격합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닌 마드야르 사령관 자신이 이 드론들이 바로 이동식 휴대 미사일 부대를 위해 고안되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방공망을 지키는 기관총 사수들입니다. 러시아 방어의 마지막 단계가 사람이었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은 해킹은 안 되지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여기서 맞물리는 겁니다. 러시아는 더 나은 무기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다음 방어층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자장비를 소모했고 미사일도 소모했으며 결국 사람들에게 의존했지만 이제 그 사람들마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더 이상 남은 단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러시아 병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숨게 만들고 위치를 바꾸게 하고 충분히 오랫동안 작업을 멈추게 해서 다른 드론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신부 타격은 거리보다는 전선과 목표물 사이에 있는 방어망 때문에 더 많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 방어망을 통과하는 드론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의 작전입니다. 무장 드론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지만 각 침투의 비용을 낮춰줍니다. 이것이 효과 있다는 건 바로 분명해졌습니다. 5월 17일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들이 점령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전략통신센터를 타격하는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제 로켓도 장착해 길을 뚫으며 접근하는 드론에 의해 보호받던 군사 인프라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크라이나가 이런 모습을 다른 곳에서도 보여준 적 있나요? 아구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해상 드론은 처음에 자폭정으로 시작해서 러시아 함정에 충돌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러시아는 이 보트들이 도착하기 전에 헬리콥터를 보내 사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보트 자체에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 보트 중 하나로 러시아 헬리콥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트가 항공기를 격추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상 이런 드론을 잡기 위해 헬리콥터를 보내는 걸 중단했고 대신 빠른 전투기에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더 강력한 미사일을 장착한 다음 버전의 보트가 등장해서 러시아 전투기 2대를 공중에서 격추시켰습니다. 이건 로켓을 장착한 드론과 같은 논리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 특정 방어 수단을 만나고 그 방어를 뚫기 위한 정확한 무기를 얻게 되면서도 원래의 기능을 잃지 않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방위 관련 인사들 사이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다음 단계는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을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유도 로켓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로켓과 드론을 넘어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보세요. 2022년에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광섬유 드론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는 한 달 만에 이를 따라했습니다. 드론을 상대로 전자전을 개발한 것도 러시아였습니다. 기술적인 우위는 러시아에게 있었죠. 이제는 그 우위가 반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발사기를 선보이면 러시아는 며칠 만에 전장에서 그것을 찾아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속도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모든 것의 밑바탕에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쟁에서 기술적 우위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서 있는 사람이 내일은 뒤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승패는 좋은 장비보다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러시아 방벽이 무너진 건 우크라이나가 마법 같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방벽을 쌓는 속도에 맞춰 우크라이나가 한 겹씩 해체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 빠르게 해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모든 카드를 다 썼고 전자전, 미사일, 지상군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쓸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전선 전체에 퍼지기도 전에 이미 파악되고 복제되고 곧바로 추월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이제 조각들을 맞춰봐. 푸틴이 트럭을 몰고 개통했던 그 다리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실어 나르지 못하고 있어. 페리선들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마지막 도로는 트럭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어. 연료가 도착하지 않아. 함대는 세바스토폴에서 도망쳐서 자기 항구 안에 숨어 있어. 그리고 예전에는 지구에서 가장 비싼 방공망으로 철통같이 지켜졌던 하늘마저 이제는 우크라이나 드론들의 것이 되었어. 사실 크림반도는 대규모 탱크 공격으로 함락되지 않을 거야. 이곳은 점점 섬이 되어가고 있어. 지키기에는 너무 비싸고 보급도 불가능하며 방어도 불가능해. 푸틴이 제국을 재건했다는 증거였던 그 트로피가 이제는 그를 침몰시킬 수 있는 짐이 되어버렸어.
2014년에 푸틴은 거의 총 한 방도 없이 4주 만에 크림반도를 점령했어. 12년이 지난 지금 크림반도는 침공도 큰 전투도 없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빼앗길 수도 있어. 그저 모든 테러를 끊어놓은 쪽에 서서히 조여오는 압박뿐이야. 그리고 마지막 테러마저 끊기면 그 안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될 거야. 이 분석이 당신이 전쟁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도 남겨주세요. 크림반도가 2026년 안에 다시 우크라이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몰락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